안녕하세요, 제뷰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KF11에 관한 영상을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를 보고 나니 알고리즘으로 또 엄청 뜨더라고요. 대부분 영상의 내용을 보면 KF11은 세계를 놀라게 한 전투기다. 중국, 일본이 부러워한다. 그리고 미국이 그철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마치 부모의 칭찬을 받은 아이처럼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이 시점에서 한국이 KF11이 14년 전 저비행에 성공한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10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기종이 승산이 더 큰가에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두 기종의 성능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비교 분석이 객관성을 위해서 J-12 성능 지표는 주로 외국 언론이 수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기종의 기체 외형 부분입니다. KF11은 외형상으로 F-12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외형 설계 초기 단계에 미국이 로키드 마틴이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KF-11이 별명을 베비랩터라고 지어줬고요. 속속한 F-22란 뜻이죠. 저도 궁금하여 두 기체의 외형을 대조해서 봤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확실히 비슷한 점들은 존재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아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은 KF-11을 베비랩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레터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KF-11의 유행을 보면서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기체 윗부분에 굉장히 많은 패널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아마 경계층과 냉각기의 공기 배출구로 보입니다. 사실 F-22도 이런 공기 배출구가 있죠. 하지만 F-22는 이런 배출구에 대해서 특수한 처리를 했습니다. IM 도료로 표면을 코팅을 하거나 모양을 톱니형 또는 각도를 일정 정도로 변형시켜 레드의 반사를 최소화했죠. 하지만 KF-11에서는 이런 처리 방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J-12 기체 윗부분의 사진을 봤을 때 KF-11과 비교하면 아주 매끈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J-12 공기 배출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모양을 톱니형 또는 각도를 일정 정도로 변화시키진 않았지만 IM 도료로 표면을 코팅을 했죠. 다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J-12 내부 무장창의 이음매 그리고 랜딩 기어 창의 이음매를 보면 모두 톱니형으로 되어 있죠. 이런 톱니형은 레드의 전파를 주위로 난반사하기 때문에 스텔스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KF-11을 보면 모두 직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스텔스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KF-11 기체의 캐노피의 앞부분을 보면 저비선 탐지기가 아주 큼직하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연구 선생이 생각나더라고요. 반면 J-10 또는 F-35를 봤을 땐 조종사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체 머리 부분의 아래쪽에 설치를 했죠. 하지만 한국은 캐노피의 앞부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한국은 아직 항공기 제조업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터키와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마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외부 무장창이죠. 이런 설계는 또 레드의 탐지 면적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은 KF-11의 RCS 수치는 0.5제곱미터라고 합니다만 외부 무장까지 장착했을 시 0.5에서 1제곱미터 사이로 보입니다. 다음 중국이 J-10입니다. J-10은 중국 공군이 정식적인 RCS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예측하는 수치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여러가지 수치가 존재합니다. 좋게 보는 전문가들은 0.01에서 0.05제곱미터로 보고 보수적인 평론가들은 0.1에서 0.5제곱미터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의 전문가들은 0.01제곱미터 이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올해 7일에 J-10이 새로운 REM 도료로 표면을 코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몇 개월 전 J-10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대한 해협을 통과하는 행동을 취했는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새로운 REM 도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기반해서 봤을 때 J-12 RCS 수치는 무조건 한국이 0.5제곱미터보다 작다고 봅니다. 그 다음 레더 부분입니다. 두 전투기는 모두 A4 레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레더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바로 송수시 모듈 수가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KF-11 송수시 모듈은 1000개가량이고 J-12 송수시 모듈 수는 1800개가량입니다. 모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멀리 볼 수 있고 미세한 표적을 추적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두 전투기의 레더 탐지 거리를 보겠습니다. 두 전투기는 모두 공식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 수치를 사용하겠습니다. J-10은 레더의 탐지 거리를 표준물이 RCS 수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KF11이 RCS 수치 0.5에서 1GM를 이 표에 대입시켜보면 J10은 대략 170km 내외에서 KF11을 탐지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25년 7월에 변동이 생깁니다. 2025년 7월에 J10은 레드에 대한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송수진 모듈이 반도체 재료를 갈륨 비소에서 질화 갈륨으로 바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질화 갈륨은 갈륨 비소에 비해 더 높은 전압을 견뎌낼 수 있기에 더 큰 송신전력, 대략 3배에서 4배의 송신전력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갈륨 비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미세한 표적을 잡아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중국내 좀 낙관적인 전문가들은 기존의 3,400km의 탐지거리에서 직접 3배를 곱해서 탐지거리를 1000km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GPT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쉽게 곱하는 계산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GPT의 계산 방식을 대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력이 3배일 때 대략 31%더 멀리 볼 수 있고 4배일 때 대략 41%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제일 작은 수치를 취하고요. 31% 향상했을 시 J12 레더 탐지거리는 220km로 와 있습니다. KF11은 한국인 전문가들에 의하면 탐지거리가 200km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200km는 1제곱미터의 표적물을 탐색할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면 0.1제곱미터의 표적물을 탐색할 수 있는 거리인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KF11이 레더 탐지거리를 넉넉히 잡아 200km에서 J10을 탐지할 수 있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레더 부분도 J10은 약 20km 더 먼 탐지거리로 KF11보다 더 우수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J10은 보수적인 수치를 사용했고 KF11은 낙관적인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공대공 미사일로 가볼게요. 한국은 공대공 미사일을 미티어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사거리는 100km 또는 120km라고 합니다. 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고공 환경에서 2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핸디캡을 드리죠. KF11이 사거리를 200km로 하겠습니다. J10을 볼게요. J10은 주로 PR-15라는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국내에서는 200에서 300km라고 하고 국외에서도 200km 이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J12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미사일 하면 미사일의 속도는 얼마냐, ECCM은 어떠냐, 의지, 즉 목표가 괴피 기동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범위는 얼마냐 해서 이런 것들을 대조해봐야 하지만 한국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내년 즉 2026년 공대공 예산 영원. 한국은 올해 이미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100발 이하를 계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제작되고 있는 최초 양산분 20대에 대당 4발 정도의 공대공 미사일을 착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생산된 KF11은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에다 한국이 공대공 미사일 독자 개발 시간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듣기 싫게 말해서 그 이후에 생산된 KF11은 그냥 하늘에 날아있는 깡통 전투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국인 블로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대비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 PR-21이 실전 배치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목표 사거리는 500km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얼마냐?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중국령 해에서 발사 시 한국 국토 면적의 2분의 1이 모두 타격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다음 엔진 부분입니다. 현재 두 전투기의 엔진은 완전히 다른 기술적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안전성, 경제성, 다양한 임무의 적응성을 고려를 해서 미국이 F-4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대의 F-44 엔진은 44,000파운드급의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비행 속도는 1.8마크에서 2마크 사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J10 엔진은 2024년에 이미 WS-15로 바꿨습니다. WS-15 엔진은 주로 고출력, 스텔스, 초음속 순항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엔진입니다. 엔진 한 대의 출력이 4만 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가들은 35,000파운드에서 4만 파운드 사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작은 수치를 취했습니다. 35,000파운드, 두 대를 합치면 7만 파운드죠. 최고 비행 속도는 2마크, 초음속 순항 속도는 1.5에서 1.8마크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텔스의 성능을 위해서 WS-15는 엔진 후면에 나오는 금속물을 톱니 모양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설계는 레드의 전파를 난방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 공기와 외부의 저온 공기의 혼합을 가속화하여 배기 온도를 낮춰주며 적외선 신호를 줄여줍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 엔진 노즐의 외부에 고온에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재료로 노즐을 모두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스 재료로 표면을 코팅을 해줬죠. 이런 처리 방식은 온도가 높은 노즐이 직접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열이 발산을 균일하게 하며 적외선 신호를 줄여줍니다. 캡11로 금속 재료로 이런 조치를 취하였지만 스테스 코팅은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열 후 과연 두 전투기가 붙었을 때 어느 쪽이 승산이 더 큰가? 저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거리에서는 J-12이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더 탐색거리가 더 멀고 레더의 성능도 더 우수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비슷하나 미티어는 고공 위치에서 발사해야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저는 미사일 부분도 J-12 우세라고 생각합니다. 스텔스 성능도 J-12이 더 우수하죠. 때문에 이 두 기종의 장거리 대전은 아마 2025년 5월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공주전과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금속전에서는 캡11이 더 큰 우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F-14 엔진은 오랜 시간 동안의 응용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유래성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캡11의 기체 크기와 중량도 J-10보다 훨씬 작아 가벼운 기체로 더 좋은 기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더 디스픽한데 물어보니 이 두 기종의 대결은 길리슈트를 입은 스나이퍼가 평양에서 이동 중인 특수병, 즉 캡11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수병과 맞붙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스나이퍼가 특수병이 자신을 발견도 하기 전에 전투를 끝내죠. GPT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거리에서는 J-12 우세고 금속전에 가서야 캡11이 이길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캡11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은 확실히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캡11은 약 2003년부터 선행 연구에 들어갔고 2022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은 60억 달러입니다. J-10은 2001년부터 연구개발에 들어갔고 첫 시험 비행 시간은 2011년입니다. J-12 연구개발 비용은 정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대략적인 추측으로는 3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개발 시간과 연구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2배의 연구 시간을 가졌고 연구 비용은 10억에서 30억 달러를 더 썼습니다. 하지만 나온 결과는 고작 4.5세대란 반성품을 내왔고 반면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캡11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린다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전투기라고 할까요? 현재는 확실히 미완성형 또는 반성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라 하면 한국은 또 인재, 기술력, 그리고 자원 등 방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잖아요. 반면 중국은 현재 2세대 전투기를 시험 비행 중입니다. 레더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미사일 사거리는 더 먼 것이 이미 연구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한국분들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